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비연 김선욱입니다. 지난주 중국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던 김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야, 예, 뭐 되게 오래 갔다 온 것처럼 그러시는데. 2박 3일인가 갔다 네, 왔죠? 2박 3일 갔다 왔어요. 네. 자, 지난주에 김변이 없어서인지 방송이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하고 뭔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혀 네. 들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도 뭐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어디 갔다 왔어요? 그 청도라고 찡따오라고 발음하죠. 양꼬치와 찡따오 뭐 할 때 찡따오입니다. 예. 맥주로 유명한 거기. 그렇죠. 예. 근데 가서 실제로 찡따오 맥주를 먹어봤는데요. 네. 뭐 한국에서 파는 거랑 똑같고 똑같잖아요. 예. 덜 시원하고 그리고 특색은 와인잔 조그만 거에다가 따라주는데 더 맛없더라고요, 사실은. 예. 양꼬치는 좀 먹었어요? 아니, 못 먹어봤습니다. 양꼬치엔 칭따오지만 칭따오 맥주에 꼭 양꼬치를 먹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 무슨 일로 갔다 왔어요? 아, 뭐 그건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로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비즈니스를 타고 비즈니스를 하러 간 건 아니고요. 아깝네. 예. 예. 1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예. 아주 가까운 데죠. 네, 가깝죠. 뭐. 자, 날씨는 여전히 무덥고 이미 휴가를 떠났거나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은 8월 초입니다. 의료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인사로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신임 복지부 장관의 분당 서울대병원장을 오래 지내신 서울의대 정진엽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오늘 히구라에서도 이분이 누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도 짜증나는 8월 첫 주 히구라 지금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한의학과 관련한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하였다라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하겠다. 하겠다. 네, 앞으로 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했는데요.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거는 뭐 의료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행위나 뭐 시술이나 치료를 할 때 표준화돼서 딱 정형화돼가지고 요게 이제 FM이다 이렇게 딱 정해서 이제 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예, 뭐 의료계에서는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요즘은 뭐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받고 의사들은 있는데. 싫어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 자율성을 그렇죠. 좀 예, 해치고 예, 그런 가이드라인 뭐 너무 많다 이런 불만들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근거 중심 의학의 발전이라는 굉장히 측면에서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이 표준 진료 지침이 법적으로도 되게 관련이 되잖아요. 이거를 따르는 경우하고 안 따르는 경우하고 뭐 의료 분쟁 났을 때도 좀 영향이 있죠. 그게 표준 진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부각되지는 않고요. 네. 어떤 특정 의료 행위를 한 것이 동료 의사들한테도 그 인정이 되느냐. 네. 더 나아가서는 그 동료 의사들이 인정하는 기준이 뭐 친서 관계로 그 인정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 교과서적 진료. 네.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 진료. 가이드라인이 표준 네. 진료 지침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복지부가 한의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근거 중심 한의학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지난 4일에 이제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거기 이제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냐면 한의과 대학 학장협의회, 한의학 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연구원, 뭐 그다음에 한의학학교의 전문가 등 뭐 이렇게 한 10여 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이제 고득영 한의학 정책관에서 이제 들어가서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근거 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네요. 그렇게 이제 한의학이 아니고. 예, 한의약이라고 돼 있어서 요거는 제가 이제 기사 약간 쓰거나 특이하네요. 예, 기사 쓰거나 할 때는 이제 한의학으로 뭐 바꾸기도 하는데 약간 특이한 게 이제 이런데 뭐 공식 명칭은 이겁니다. 네. 근데 복지부가 요걸 이제 발표하면서 뭐라고 이 추진위원회 발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한의 특성상 유사 질환에 대해 환자별 치료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그동안 동일 상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의과나 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도 시행되어 온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즉 한의학이 너무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번 기회에 표준화 해보자고 한다. 이런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복지부가 이제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한 되게 거죠. 표현이 되게 우아하게 되어 있네요. 예. 네.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도 시행돼 온 문제점. 그렇죠. 이거 예. 보통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 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러프하게 지금 있는데요. 일단 올해 안에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개 질환을 우선 선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표준 인상 진료 지침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했고 일단은 이제 범한의기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30개 질환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것을 일단 좀 마련해 보겠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30개 질환이 뭔지도 안 정해졌군요. 아직 안 정해졌죠. 네. 예. 굉장히 이것도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조금 쉬운 작업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뭐 첫 단계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도 그렇고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 게 한의학이라는 게 이게 좀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근거 중심의 어떤 뭐 이런 거 과학적 근거가 아무래도 좀 증명하기,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해서 그렇죠. 네. 잘 될까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고등역 한의학 정책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의료계에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추진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셔서 지난번 1차 회의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의료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 이런 말씀을 특별히 좀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일단 1차적으로 한의계에서도 이게 이제 이런 중지가 안 모여졌으니까 한의계에서 일단 이런 중지를 좀 모은 후에 실제로 이제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하거나 할 때는 의료계의 협조를 좀 당부하고 자문을 좀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정책관께서. 그러니까 좀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죠. 예. 뭐 한의학 쪽에서 가이드라인, 그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CPG라고 하죠. 그걸 하는 게 나쁜가요? 국민들한테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그렇죠. 일이죠. 저희도 네.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악용돼서 이를테면 탁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효력이 쭉 우리는 가다가 원래 다 탁 까놓고 얘기해야 돼요. 네. 한의사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익 추구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혹시 이게 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다가 이걸 굉장히 넓게 뭐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나 뭐 이렇게 뭐 건강보험 적용 뭐 이런 거에 혹시나 이게 쓰이는 용도로 이게 활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이 의혹을 보내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뭐 우려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라든지 현대 의술의 사용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은근슬쩍 들어가서 이것도 다 한의학의 표준적인 치료다라고 주장할까봐 그게 이제 약간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의학계의 수건이 그 보험 급여 되는 부분을 좀 늘리는 건데 요 표준 진료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강보험 적용해달라라는 요구가 확 늘어나지 않을까. 뭐 요런 그렇게 두 가지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첫 회의할 때 가서 고등교 정책관을 만나가지고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똑같이 지금 하신 말씀. 이런 우려가 의료계 내에서 실제 있다. 그랬더니 이제 웃으시면서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추진위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의료계에서. 그러니까 조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이제 막 첫발 뛰는 거니까 조금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뭐 의사협회에서는 뭐 굉장히 나름 약간 좀 불쾌하다 내지는 그렇죠.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죠. 예, 요 발언이 이제 좀 도움을 달라, 협조를 당부한다, 요 발언이 나간 이후에 또 바로 또 성명서를 내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셨는데, 글쎄요. 그 뭘 도와달라는 거냐 이런 그렇죠. 반응을 이런 보였더라고요. 보였더라고요. 그 뭐 어차피 니네 맘대로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도 약간 느껴지고 성명서에 뭐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뭐 요거랑 연관 짓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두의 이제 인사 말씀에 소개해 드린 바 있는 것처럼 그 정진엽 원장이라는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이제 신임 장관이 되셨는데 그게 그날이었어요. 4일. 4일 날이에요. 같은 날 발표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뭐 조금 뭐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복지부 장관이 의사 출신이 됐는데 요거 지금 막 추진하는 이 사업에 혹시 영향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좋은 질문인데 사실 네. 대답을 못하죠. 이걸 정치관이 어떻게 대답을 거기다 하겠어요. 근데 네. 이제 씩 웃으시면서 네. 그냥 오히려 의사 출신이 돼서 좀 더 도와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기자한테 하긴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좀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복지부 장관께서 뭐 요런 세세한 부분까지 뭐 이렇게 하지 마 해 이렇게 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의학 쪽에서는 아까 우리 잠깐 김변이랑 얘기했지만 의료 분쟁 났을 때 이게 얼마나 교과서적인 표준 진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쟁점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한방 쪽은 뭐 의료 분쟁이 좀 적긴 합니다만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방 쪽의 분쟁도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또 결국에는 그 한의사협회라든지 관련 학회가 있어요. 한의사협회도. 거기다가 이제 이런 진료 내용 이런 것들을 보내서 적절한 치료냐라는 거를 이제 문의하죠. 예, 법원에서 문의해서 그 한의학에서 그 나름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합당한 건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표준 진료 지침이 좀 예쁘게 잘 만들어지면 한방 의료 분쟁의 해결 뭐 이런 부분에도 약간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일단 모든 그 대학에서 한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내용에 이미 표준 진료 지침 같은 것들은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표준 진료 지침을 왜 만드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듭니다. 뭐 외국에서는 뭐 경험의학, 증거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CPG 부분을 어떤 EMR이라든지 전산화한다든지 그 하는 과정에서 좀 표준화시키고 통일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적인 의미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임상의학이 업동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없다면은 교육 과정이 없어야지. 그렇죠. 지금까지 하던 네, 거랑 뭐 크게 달라지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떤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게 있을 거고 또 교육 부분에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는 편차들이 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의 어떤 면허 체계, 제도 체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 면허 체계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그 면허의 범위 부분이라든지 판례에서 가지고 있는 면허의 범위 부분을 넘어서서 표준 임상 지침이 나온다. 이거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까봐 네. 의료계에서는 좀 우려한다라는 그렇죠. 측면이 근데 있는 그게 거죠. 과연 왜냐하면 이제 제도로서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들어진 목표가 뭐냐? 이걸 물어봐야죠. 사실 이걸 왜 만드는 거냐?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럼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교육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교육만 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면허의 범위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그 관련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긴 건 아니고 그날 모두 발언회에서 이제 고 정책관이 하신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통합의료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이런 멘트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을 하려면 양쪽이 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통합의료에 대해서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뭔 소리냐, 몽미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통합의료의 출발점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은 하는데
이미 뭐 10여 명으로 구성된 구성, 위원회에는 네, 그렇죠. 의료계 인사는 한 명도 뭐 초청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말로만 그러는 게 그러면 그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CPG를 만드는데 목표가 통합의료다. 그러면 목표라기보다는 뭐, 이게 딱 공식적으로 밝힌 목표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통합의료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밝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책이. 만드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분명한 건데. 목적은 국가의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보도자료에 나온 분명한 목적은 뭐 있죠. 국민 의료의 질 뭐 향상을 국민 건강 위해서 증진 이런 얘기 그런 거 했겠죠. 했죠. 예. 늘 하는 여태까지 이야기. 통합의료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가지고 CPG가 없어서 국민 의료가 뭐 망가졌었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아까 망가졌다고는 안 그랬지만 뭐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는 했었죠. 치료법이 상이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실질적인 목표겠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전 뭐 개인적으로 의료 일원화론자로서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료 일원화 관련 논의도 되고 있는데 자, 이 한의학 표준 진료 지침의 개발 때문에 2021년까지 1차로 30개 해보겠다고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2021년 전에 전 뭐 좀 더 다른 방향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원론적으로 뭔가 이 한의학에도 이제 과학화, 기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 거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분명히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구성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다른 쪽에다가 다른 파트가 분명히 있는데요. 거기다가는 협조를 요청한다. 아니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됐죠. 뭐 통합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뭐 우리가 일단 그건 아닙니다. 너무 욕할 네. 거는 아니고 일단 한의학계에서 과학적 검증, 뭐 표준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자체는 뭐 복지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네. 그 과정에서 과연 일부에서 우려하는 거와 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약간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는 잘 감시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갈까요? 네. 자,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장비 중에 하나가 에크모죠. 에크모. 뭐 저희도 네. 여러 번 네. 다뤘습니다만. 네. 그 에크모가 원래 메르스 이전에 이 삭감 많이 되는 많이 된다고. 기계로 예. 유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에크모 달고 환자가 돌아가시면 삭감. 예. 뭐 이런 식으로 살아나면 이제, 예. 진료비를 주고 열심히 치료했는데 돌아가시면 그냥 진료비 안 주고.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쪽- 심평원이나 복지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럼요. 예, 지금 뭐 그렇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이 많았는데 그렇죠. 예. 메르스로 유명해지고 뭐 이 장비를 많이 쓰고 하면서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그랬었죠. 일부 네. 있었는데 네. 아니다라는 기사죠 지금.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지난 5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남이었을 건데 그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 기억하기로는 진짜 황당한 사건이었죠. 한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네. 한 분은 병원으로 이송되셔가지고 수술 받고 하시다가 그날 아마 돌아가셨을 돌아가셨죠, 거예요. 그분도. 예, 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옮겨서 수술 받았을 때 그 수술을 집도하신 흉배과 의사분의 제보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밝혀진 건데 아마 그분이 전혀 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데 아마 제보네요. 그분은 뭐 이 부분을 밝혀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분이 이제 제보를 하신 내용인데 이 에크모라는 게 이제 수술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분도 폐를 좀 절제하는 수술을 그때 하셨나 봐요. 그 네. 이제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폐 쪽에 관계되니까 이제 인공 심폐기를 다신 거죠. 수술 중에 이걸 안 달면 수술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인공 심폐기를 달고 수술을 마쳤는데 워낙 이 사람이 유중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을 가셔야 되는데 이걸 떼는 순간 위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에크모를 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인공 심폐기에서 이제 약간 뭐 사춘 비슷하게 하는 게 이제 에크모도 좀 작게 만들었다고 예전에 저희가 그렇죠. 좀 간편한 인공 심폐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에크모 그때 하셨을 때 저희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에크모를 달고 중환자실 가신 거예요. 근데 가셨다가 결국 이분은 돌아가시긴 했는데 네. 이제 이게 삭감이 되는 거죠. 이때 에크모가 삭감이 되는데 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수술을 이제 같은 날에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 심폐기를 단 후에 그날 바로 에크모를 달고 중환자실을 가시면 이 에크모 관련된 수가가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게 왜냐면 이제 삭감 이유서를 보내오잖아요. 심평원에서. 네.
심평원에 보내온 삭감 이유서에 따르면 이게 이제 인공심폐기도 그렇고 에크모도 그렇고 체외 순환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같다. 예, 그렇죠. 보는 역할은 거예요. 같은 거죠. 예, 네. 그래서 같은 날 똑같은 행위를 2번 하고 2번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한 에크모는 삭감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 되더라도 재료비는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450만 원 정도, 요 사례건에 대해서는 450만 원 정도가 나오면 네. 한 350만 원 정도는 재료비, 네.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행위료인데 네. 그 행위료가 이제 삭감되고 요 350만 원은 준대요. 이건 재료비니까. 이것까지 안 주면 보통의 경우에. 네, 보통의 경우에. 근데 이 근데 경우는 요 건에 관련해서는 그 치료비도 안 줬다고. 재료비도 안 줬고. 재료비도 안 줬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 병원 측에서는 그 350만 원 손해본 거죠. 손해본 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의 입장에 따르면 이 건이 이제 요 건을 이 총기 난사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이 뭐 전후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공심폐를 달고 수술하고 에크모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흉부외과 교수들은 이런 경우에 아예 그냥 에크모 관련된 행위료를 청구를 안 한대요. 어차피 해봤자 삭감된 걸 알기 때문에 그 시술은 하고. 시술은 하고 청구는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무슨 근데 자선 사업도 아니고 공짜로 해줄 수밖에 없는 100만 원씩 공짜로 그냥 행위를 해주는 거죠. 재료비는. 재료비는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좀 다른가 봐요. 재료비는 청구를 하면 재료비는 나온대요. 근데 이제 이 교수에 따르면 자기는 청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청구를 해왔대요. 심평원에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에서도 재료비를 안 받은 게 아마도 심평원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악의적인 게 담겨 있지 않았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계속 삭감하는데 하니까. 계속 청구를 하니까 밉보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재료비도 자체도 안 줬다. 안 줬다 이제 이렇게.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심평원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게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를 하루에 2개를 다 써서 2개를 다 청구하는 거는 안 된다. 뭐 이해는 되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다른 경우에도 그리고,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같은 성분의 약을 2개를 쓰고 둘 다 청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는 맞긴 한데. 심지어 그게 고시에 있어요. 아, 있어요. 그 심평원도 그 고시에 맞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심평원이 뭐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뭐 건 위반한 아니네. 건 아닌데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게 한 7, 8년 전에 에크모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공심폐기를 달고 뭐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너무 장비가 크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 합병증도 너무 많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에크모가 들어온 이후에는 좋은 장비가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환자를 살리는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미 10년이 지나서 현장에서는 활용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고시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해 줄 만도 한데 너무 그걸 기계적으로 이제 삭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환자가 11시에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근데 수술이 길어져서 12시가 넘어가서 그 다음 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에 에크모를 달고 중환자실을 가잖아요. 네. 이거는 삭감을 안 당해요. 오호. 왜냐면 이건 다음 날이 날짜가 다르니까. 때문에 날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불합리하다.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는 할 거면 그것도 그렇죠. 삭감해야지. 근데 그거는 이제 날짜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다음 날 그거는 재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인공심폐기를 달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에크모를 달아야 할 것 같은 환자 수술은 밤 10시나 11시에 시작하면 되겠네요. 환자가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아, 이게 응급수술이니까. 지금 응급수술인데 장난합니까? 농담으로 하신 말씀. 아, 이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망하면은 그러면 방법은 뭐 방법이 환자한테 없는데? 받아야죠. 그러면 이미 비급여라고 또 근데 혼나잖아요. 이게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에서 백혈병 사건에서도 있었듯이 그 이미 비급여 전체적으로 불법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이런 예외적인 상황 이렇게 긴급하고 그렇죠. 환자의 생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인데 요것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거 좀 별 의미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한테 받으면 되는데 액수가 좀 액수가 비싸고 비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돈 없는 사람은 에크모 못 달고 그러면 그냥 사망하거나 아니 큰 합병증이 생기거나 위험할 그러니까 수가 있는데. 심평원의 이 이야기는 그거네요. 에크모가 그러니까 수술 끝난 다음에 에크모를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게 냅두든지
아니면 그 거창한 인공 심폐기를 다 들고 중환자실까지 가라. 요건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같은 날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고, 다음날 또 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건 또 해줘야 아니, 근데 이거는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아침 아니네요. 9시에 수술했는데, 뭐, 낮에 12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12시간이 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거지. 이제 곧 이튿날부터는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매한 거죠, 이게. 아니, 그러면 얘기를 이건 들어보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수술하고 에크모를 달았어. 근데, 에크모라는 게 하루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부터는 일주일 돼요. 했어요. 그 그러면 다음날부터는 되는 거예요. 둘째 날은 줘요?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 첫날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건 안 주고 그건 안 주는 거죠. 둘째 날부터 하는 유지비는 준다고요. 그거는 이제 야, 그것도 좀 웃기다. 그 다음 날이니까. 불필요하게 썼다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면은 이제, 아예 다 안 줘야 되는데 또 둘째 날부터는 줘요. 그거는 다른 날 해수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불만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첫날 사실 굉장히 필요한 장비고 처음에 딱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때 이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요 교수가 저희한테 제보한 교수가 자기를 악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좀 실상해서 재료비를 안 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건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심평원에 문의했었는데 심평원이 대답은 뭐 이런 거였어요. 에크모를 이렇게 적응증에 맞지 않게 달면 이를테면 위급한 상황이나 에크모 정한 게 있거든요. 무슨 말기암 환자에는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사망이 확실한 상황에서 달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건은 아마 재료비가 안 나갔으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재료비가 안 나갔을 것이다. 총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총맞았기 때문이 아니고 정확히 기억은 못 하더라고요. 그 건을.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아마 재료비가 안 나갔으면 적응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심평원 줬을 그거 것이다. 심사하시는 이렇게. 분들도 뭐 여러 가지 고충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본인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의사가 막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한 이거는 좀 너무 아니네요. 그 심평원장님이 의사 아닌가요? 의사시죠. 그렇죠. 네. 우리 박쌤 선배 아니에요? 뭐 선배라고 하기에는 한참 너무 예. 스승. 네. 뭐 참. 그 심평원장님 다음에 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언제 말씀해 뵐지 주세요. 모르겠지만. 네. 에크모는 워낙에 뭐 요즘 메르스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취재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진짜 응급한 상황에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좀 해주시는 게 그리고 현장에서 물론 의사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겠지만 안 달아도 되는 환자한테 굳이 이거 달고 막 이러지는 않으시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이게 에크모 수가가 왜 지난번에 저 전문가 예, 나오셨을 예. 때 얘기했지만 450만 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예. 450만 원은 의사가 다 가진다고 갖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의사는 그냥 월급 받고 그렇죠. 글쎄 하루 일당 뭐 받는 게 다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크모를 그런 이유로 안 나가가지고 사망한 케이스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병원에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상당히 또 논란이 그렇죠. 되겠죠. 병원에다 그걸 또 네. 병원에다 하죠. 병원에다 네. 손해배상 소송을 해요. 네. 그러면 병원 얘기는 이게 자정을 안 넘기는 거기 때문에 삭감당해서 우리는 달 수가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난리 납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그렇죠. 실제로 어, 지금 그런 일이 없었죠 아직까지. 에크모를 왜 안 달았냐라고 소송이 제기된 거는 뭐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에크모를 다내야 마냐는 의학적 판단이다. 근데 사실은 의학적 판단을 넘어서서 그 의사들이 개념 머릿속에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이거 그렇죠. 또 삭감되면 병원 집행부 한테 밉보이고 재료는 재료대로 쓰는데 재료비도 못 받고 있고 그럼 너는 병원의 적자를 누적시키는 요인이다. 이래버리면 인사에 불이익도 없고 그러다 보면 환자한테 진짜 필요한데 멈칫하면서 그렇죠.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에크모 시술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에크모라는 기계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게 마지막 순간에 막 돌아가실 분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신의료 장비로 많이 알려졌는데 환자들이 에크모를 달아달라고 에크모라도 써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게 규정이나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쓸 수 없는 상황일 때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규정에 안 맞아서 못 쓴다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냐, 뭐 내가 돈 내면 될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흔히 있는
예, 어차피 그런 갈등 이제 그런 이게 이 환자에 대해서 에크모를 다는 게 맞냐, 틀리냐, 잘못했냐 이런 부분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면 의료 소송이 들어가면 관련 이 학회에서 그 진료 차트라든지 그 환자의 그 상황 네. 이런 거 보면서 이때 에크모를 다는 거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고 나오면은 그게 인정이 되는 거여야 되고 이거는 좀 굳이 안 달아도 되는 걸 불필요하게 했다 이게 나오면은 그것은 좀 부적절한 행위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심평원 기준만 놓고 심평원의 어떤 보험 재정에 대한 그 잣대를 가지고 이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로 보는 거는 첫 번째가 재정이고 두 번째가 사람 목숨이란 이런 거랑 이제 아주 뭐 좀 급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개념인데 물론 재정이 중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가령 그렇게 이 약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해서 건강에 또는 크게 뭐 사망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심평원의 입장이 저는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 재정이라는 그럼요. 예. 근데 사람 목숨이 왔다리 갔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규정이 다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게 뭐 신의료기술 신약 많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고 우리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골고루 정의롭게 나눠 써야 하는 상황에서 뭐 무제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건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새 항암제를 쓰면은 뭐 생존 기간이 6개월이었던 사람을 7개월로 늘려주는데 돈이 뭐 1억 원이 더 든다. 이거 써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에크모라는 장비는 물론 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고비를 딱 넘기면 이분이 10년이고 20년이고 살 수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경우를 이렇게 막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해가지고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심평원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네,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작년에 취재했을 때도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때 이슈가 좀 돼가지고 심평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때 들었었는데 저도 최근에 또 요 관련돼서 해보니까 한번 해보니까 근데 진짜 불안한 애매하거든.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 인정을 안 해줘야지. 왜 당일만 인정 안 해주고 그 다음은 또 인정해 주냐고. 그건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 청구를 예를 들어서 오늘 달았는데 오늘 안 달고 내일부터 단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이게 허위 작태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뭔가 이렇게 첫날이 제일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는 받을 수 있는데 첫날은 안 주고 둘째 날은 얼마 안 하는 것부터는 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저희가 생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에 의사들이 이거 삭감될까? 이런 거 걱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미국도 다 그 걱정하더라고요. 이제 하도 이게 삭감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삭감 당할 바에야 그냥 죽든 말든 이렇게요. 아니 그건 아닌데 죽든 말든 죽든 말든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삭감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건강보험 제도가 왜 있는 건데 사람 살리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거 다 알지만 너무 돈이 많이 그렇다고 우리끼리 진짜 솔직한 얘기로 모든 진료를 다 인정해주고 삭감을 전혀 안 한다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모든 진료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웬만하면 해주자. 이거 만드시는 분이라든지 삭감하시는 분이 그분이 그 환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요. 삭감할 거냐, 못 쓰게 할 거냐라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원리 원칙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나저나 메르스 환자 중에 지금 아직도 에크모 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때 이거 한 명 남았습니까? 아니요. 그때 삼성병원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35번 환자는 에크모를 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떼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돌아갔죠. 서울대병원에 있다가 한 달 전쯤인가에 할 때가 4분인가 뭐 달고 계시다 이런 거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불안정한 환자가 뭐 한 명 있다 뭐 이 정도 한두 명 있다는 거 있는데 정확히 공식적으로 발표는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에크모 35번 환자는 뗐어요. 에크모는. 그리고 호전되어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간 가셨죠. 것까지 네. 알려져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후유증 이런 게 좀 걱정된다 뭐 이런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알지 못해서. 그분은 진짜 지금 극비죠. 완전히. 네, 35번 환자의 예후에 대해서는 참 다들 왜 그런 거예요? 왜 극비인 거예요? 뭐 극비라기보다도 어쨌든 환자의 아니, 프라이버시니까. 원래 환자의 메르스 환자의 그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거나 뭐 이래도 환자 관련된 부분은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기조였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35번 환자분께서 아직까지도 이 환자로 남아 계신 것도 사실 좀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1번, 14번과 더불어서 제일 그렇죠. 가장 관심받는 환자 중에 분이셨는데. 한 분이죠. 네. 35번. 네. 쾌유를 빕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가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공의 특별법. 드디어 김용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의료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죠.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뭐 많이 보셨을 분들도 계시지만 전공의 수련을 주당 80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으며 수련병원 내 근로시간을 수련시간으로 규정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공의라는 신분이 애매한 게 이분들이 일도 하고 이제 수련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애매한데 이 범 내에서는 근로시간은 다 수련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쭉 또 보시면, 연속해서 20시간을 수련을 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36시간까지는 가능하도록 했고, 수련과 수련 사이에는 반드시 최소 10시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고요. 전공의 수련 시간이 연장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수련을 받는 경우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 이런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가지고 양측이 한 부씩 나눠 갖기로 했다. 요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현재 이 전공의 수련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복지부가 물론 하지만 병협이 이제 위임이라고 하죠.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이제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라는 것을 복지부 소속으로 둬서 거기서 평가를 하게 했는데요. 그 위원회는 이제 의사회 추천자, 의료기관 단체 추천자, 그다음 전공의 단체 추천자, 의학회 추천자, 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등 15명 내로 구성하게 했다. 이제 뭐 말은 어렵지만 사실상 병협에서 그 평가 업무를 떼서 네. 복지부 쪽으로 가져온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 뭐 처벌 기준 이런 거 소개해 드릴까요? 처벌 규정이 하여튼 있는 거죠? 네, 만들었습니다. 네. 전공의에게 폭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때리시면 이제 큰일 나고요.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다음 연장 휴일 수련에 따른 통상 임금을 가산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병원장이 되겠죠? 병원장님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 그다음 또 수련 시간 또는 휴식 시간 아까 제가 쭉 소개시켜 드린 거요. 그다음 유급휴일, 출산 전 휴가 및 휴가, 사산 휴가 뭐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다음 수련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완전 굉장히 전과자들 많이 생기겠네. 병원들 그리고 전공의들 다루시는 교수님들 때리면 안 되겠다. 때리면 야, 이것도 뭐, 못해라고 하면서 때리면 큰일 납니다. 조인트 까고 그러면은 네. 이제 바로 전과 생기시겠네요. 근데 이제 요게 법이 통과됐다는 게 아니라 네. 이 새정치연합의 김용익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요 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근데 통과 가능성이 꽤 높은 걸로 뭐 관측되지 않나요? 어때요? 그런데 높은 걸로 관측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요거 발표한 이후에도 듣기로는 요게 이제 이런 법안들이 마련이 되면 보통 이제 뭐 기재부나 이런 데 돈 쓰는 부서하고 협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국회 출입기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이 법안 관련해서 기재부나 뭐 이런 쪽이랑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또 된 건 없다 뭐 이런 소문이 또 들려서 기재부하고 이게 무슨 국가 재정적 지원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듣기로는 제가 이렇게 흘려 듣기로는 그렇다면은 뭐 이 수련 병원들에게 수련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좀 해주나 정부가 보네요.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병협에서도 당연히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뭐 의사협회에서는 뭐 일단 환영이죠. 굉장히 네. 좋은 일이다. 뭐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을 써가지고 환영한다. 대전업도 물론 환영. 대전업은 뭐 당연히 환영했을 거고요. 음. 근데 병원협회에서는 뭐 약간 그렇죠. 떨떠름, 굉장히 뭐 불쾌한. 시큰둥, 네. 불쾌 이런 반응을 네. 보였고 그랬더니 또 김용익 의원실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굉장히 애매하죠. 그게. 검토할 네. 때 병원협회도 다 찬성해놓고. 찬성하지 않았냐 뭐 네. 이러면서 벌써부터 발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병원협회 입장은 뭐예요? 병협회 입장에서는 그 박상근 회장께서 직접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이미 각 병원에서 전공의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있고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이시고 그다음에 신임평가 관련해서도 병협에서 뭐 3, 40년 이 일을 맡아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뭐 의학회도 들어와 있고 이미 다른 단체랑 같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요 별도 수련평가 기구를 만드는 것은 병협의 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멘트를 하셨죠. 실제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죠. 병협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그건데. 치명적인 네.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제 그 중론이죠. 네. 굉장히 치명적이죠. 병원협회의 뭐 회비 납부율 이런 것들 그럼요. 등등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요 평가를 해가지고 그 연도에 무슨 전공의를 몇 명 준다, 전공의를 더 준다, 전공의를 안 준다,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병협이 이제 어쨌든 손에 쥐고 있었는데 놓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법이 발의가 되면. 그러면 그 병원협회는 이래저래 약간 요즘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상근 부회장 그 뭐 해임인가요? 뭐 사건 하여튼 그 상근 부회장 날라가고. 네. 그래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뭐 그 후임 안정해지고 하는 과정에서도 뭐 내부에 뭐 알력 다툼이 약간 있다, 좀 뭐 뭐 시끄러운 들리고. 그런 게 좀 있고. 네. 그리고 이 병원협회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 어떤 힘의 원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신임평가 문제도 그렇죠. 예. 여차하면은 여차하면. 지금 없어지게 생겼고 그러면서 병원협회라는 그 단체 자체가. 단체 자체의 어떤 위상에 상당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김용익 의원께서 물론 임기가 뭐 많이 지금 남지는 않으셨지만 이 법의 통과를 발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그 의지를 계속 지금 보이고 계시거든요. 언론 등을 통해서도 보이고 뭐 하여튼 만나는 임기는 한다마다. 뭐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그렇죠. 내년 4월이죠, 총선이? 그렇죠. 4월 총선으로 하고 있는데. 네. 김용익 의원은 뭐 재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 비례대표시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무슨 행사장에서 잠깐 여쭤봤는데 뭐 피식 웃으시면서 택도 없는 얘기라고. 예, 별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걸로 전혀 알려지고 관심도 있죠. 없고 네. 뭐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선하시려면 지역구로 지역구를 나오시죠. 지역구밖에 안 나오셔야 되니까요. 되니까. 네. 예. 근데 하여튼 그 맥락에서 그 웃음의 의미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일, 기존에 뭔가 추진하던 일들은 좀 확실히 마무리 짓고 네.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전공의 특별법 글쎄요, 뭐 통과가 된다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진짜 병원계는 엄청난 파장이죠 지금. 지금 뭐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좀 들여다보면은 뭐 수당이나 처벌 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좀 봐서 약간 좀 조율해서 수정 뭐 할 수도 있고. 뭐 오히려 저는 병원협회 뭐 신임평가 이런 것도 그건 오히려 덜 관심이 가는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정부 곁가지죠. 선진국들처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 뭐 정부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추상적으로라도 명시되는 뭐 그런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갖고 있네요. 처벌 규정은 이거 수련 계약서 작성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뭐, 이거 원래 다 처벌 규정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다 이 정도는 되는 거죠. 다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그거를 원용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썼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평가를 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든.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왜
뺏어가냐. 잘 하고 있다는 이제 그렇게 얘기는 이제 얘기를 하는 병원 거죠. 협회는 예. 잘하고 있는 걸 왜 뺏어가냐라고 하는 하지만, 거고 네. 결국 이 법의 목적이 네.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설마요. 네. 병원 협회가 잘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분 뭐 계시죠. 네. 꽤 많이 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 내용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네. 네. 마지막에 준비한 소식은 뭐 네. 굳이 뭐 간단한 거잖아요. 전해드릴까요? 마약성 진통제 불법 사용 사건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에서 사건이요. 이건 다 공개된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이 교수분이 전공의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시를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전공의들은 이 뭐 이렇게 간호사를 통해서 이 진통제를 뭐 받고 좀 이래가지고 이게 얽히고 설켜서 그게 조금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접 하신 게 아니라. A 네. 교수는 마약성 진통제 40알 지금 밝혀진 거는 네. 왜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먹으려고? 뭐 그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근데 네, 뭐 이게 본인이 경찰 수사 중이라서 네. 본인이 필요하면은 본인이 뭐 글쎄요,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네. 구해야지 왜 전공의를 시켜가지고 구해오라고 하는 바람에 전공의들도 이게 지금 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냐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고 있고 근데 마약성 만약에- 진통제는 뭐에 쓰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기암 환자 진통에 쓰는 거죠. 말기암 환자 이런 분들이 진통이 근데 이제 극심하시니까 마약 네.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마약을 먹은 거와 비슷한 효과를 네. 일부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진통 이외의 용도로 쓰는 분들이 가끔 있죠. 저희는 뭐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뭐그 다른 용도가. 그 용도겠죠. 마약의 용도랑 같은 거. 마약성 진통제니까. 뭐 이렇게 저런 애매한 표정으로 다 알지만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표정으로 지금 김변이 쳐다보고 아니 우리 있습니다. 애청자들도 네. 뭐 무슨 말인가 그게 마약성 진통제가 뭐에 쓰이는가. 마약성 진통제는 그냥 마약인 거죠. 마약인 거죠. 마약입니다. 네. 네. 뭐 그냥 마약입니다. 근데 알약으로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그렇죠. 뭔가 정식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마약. 바코드 뭐 이렇게 다 네. 찍어가지고 이제 좀 이제 공식적인 경로로 유통되고 사용도 의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럼요. 처방하고 네. 보관도 우리 저 병원에서 하고. 창고에 네. 그 뭐라 그러죠? 굉장히 잘해야 약장에 되죠. 네. 뭐 잠금 장치 네. 이중으로 해가지고 보관하고 뭐 이런 일지도 거죠. 작성하고 뭐 일지도 이런 작성해야 거. 되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이 암 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픈 데가 없는데 네. 다른 목적으로 좀 쓰겠다는 분들이 가끔 있는 가끔 거죠. 있고 네. 요건이 걸린 건데 그래서 이분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퇴직 처리 퇴직처리가 됐어요. 네. 7월 1일자로.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 알려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퇴직 문제가 돼서 처리된 다음에 언론에 알려졌군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보건의료 노조 쪽에서는 이 사건을 알고도 예. 병원장이 묵인했으니까 병원장까지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있고. 메일로 투서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김변 이 전공의는 어떻게 돼요? 법적인 책임이? 전공- 교수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위법한 지시를 따른 경우에 왜 네. 가령 이런 거예요. 안기부 예전에 네. 국가정보원 뭐 상사의 위법한 지시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부분이 과연 면책이 되겠느냐? 안 될 것 같은데 안 네.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니 그 안타깝네요. 교사라는 뭐 네. 여러 가지 어쩌고 교사라는 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 죽여라 했다고 아마 네. 이 전공의들은 어떤 특정 환자에게 처방을 해준다고 PNR 처방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허위 작성이 허위 작성이 있었겠죠. 진료 차트 네. 허위 작성을 했겠죠. 네. 그리고 처방전도 그렇겠죠. 허위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고 네. 그런 것에 대한 다 책임이 있어서 아마 이 전공의들 면허 정지, 형사처벌 받겠죠. 안타깝네요. 약간 뭐 경감 정상 참작은 정상 참작은 있겠지만 왜냐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자기들이 복용하려고 향정 한 게 아니니까. 그 마약 그리고 관리법도 위반됐지만 뭐 아시겠지만 전공의가 교수의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대차게 거절하기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좀 특수한 그렇죠. 관계고. 여기 전공이 그다음에 간호사 다 관련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간호사.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본의 아니게 또는 그 교수님의
전공이라는 완전갑에 의해서 휘둘려가지고 그렇죠. 좀 인생이 아주 안타깝게 되는 자, 거죠. 그러면 이 전공의가 예를 들어서 면허 정지가 되면 뭐 한 달, 뭐 3개월 뭐 이렇게만 짧게 삼 받아도 개월. 전문의 시험을 1년 늦게 봐야 그렇죠. 되고 왜 엄청난 불이익이 오죠.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럼 그 손해배상- 불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민사로 얼마나 되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교수한테. 할 수는 있을 텐데요. 네. 상당 부분 감액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합리하고 유법한 지시를 안 따를 수도 있어요. 예, 안 따르고 학교에다가 뭔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 작동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상은 안 되는 감히 거죠. 어떻게 교수님을 그렇게는 보지만 외부 판단은 그거는 이의를 제기하고 병원장한테 뭐 감찰실이라든지 이런 데다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이래 버리니까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어려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많이 뭐 야, 적어낼 네가 것이다. 불법적인 행위를 이게 동조? 불법인 거 알면서 해가지고 입은 피해에 어. 대해서 뭘 지금 남한테 책임을 돌리냐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거의 어. 기각될 수도 있어요. 불법 행위인 거를 뭐 이 경우는 아닙니다만 불법 행위인 거를 모르고 그냥 윗사람이 시키길래 그렇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불법이라서 처벌을 받는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요거는 이제 의사는 이런 이 마약성 진통제 관리 뭐 이런 규정에 대해서 다 배우고 뭐 국가고시에도 시험 보고 그럼요.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의사죠. 모를 수가 몰랐다는 없죠. 한계는 그러니까 여기 불가능하고. 전공의들은 주치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자기 이름으로 처방도 내고 자기 이름 차트도 하는 사람일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이 전공의들만 드러날 거예요. 자,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하는 교수가 또 있으면 전공의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자기 인생 망가지니까 절대 뭐 글쎄 뭐 적극적으로 우리 교수님이 이런 걸 시켰어요라고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투서 뭐 이런 게 자기가 있으니까. 아니 뭐 투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나서서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뭔가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서 그 약을 가져다가 주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네. 그것뿐이겠냐고요. 사실 교수님들 해외 학회 간다. 예. 그러면 야 학회 가면은 시차 때문에 극복하려면 수면제 수면제는 그 정도? 처방 받으면 되잖아요. 처방 받으면 자기 이름으로 처방 안 받죠. 그러니까 그런 약도 좀 구해다 주고, 뭐 약도 좀 구해다 주고, 그 다음에 가시는데 비행기표도 좀 구해다 주고. 아니 수면제 수면제 정도는 뭐 수면제 정도는 요즘은 다 구해다- 자기가 처방해요. 아니 뭐 수면제 먹는 게 죄야? 왜? 수면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유, 수면제를 무슨 뭐 천하를 처방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뭐 아까 지금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해외 학회 빙자에서 금전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거는, 취하는 데 네. 있어서 전공의를 거쳐서 우회하거나 하는 거 그런 그런 요구는 혹시라도 있으면 부당하죠, 그것도 그건. 이제 그게 하지 뭐 말아야 과거에는 되는. 있었죠? 옛날에는 뭐 솔직히 말해요, 빨리. 제가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애들 이용해서. 아니 근데 전공의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방법들로 취한 거는 뭐 많이 있었겠지만. 뭐 네. 전공의도 네. 그렇고, 뭐 의국장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그죠? 뭐, 하여튼간,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대랑 똑같은 것 같아. 군대랑. 군대 네. 그렇죠. 선임 병장 뭐 이러면은 밑에 애들이 알아서 알아서 뭐 그냥, 좀 싹 네. 외부 물건도 좀 가지고 와서 또 그렇죠. 뭐 술도 좀 사갖고 오고 알아서 그건 니들이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뭐 알아서. 사고 뭐 사고 9,000원 거실러 와 뭐. 10,000원씩 주지 않죠. 9,000원 다 옛날 거실러 얘기입니다. 어, 옛날 어. 얘기예요. 이- 네. 이런- 요즘 군대도 안 그렇고 병원도 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제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라고 요즘은 뭐안 말하는데 약간 좀 찔리긴 하네요. 아주 일부에서는 아마 조금은 남아 있을 거라고 네. 네, 추정해 봅니다. 아니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요즘 굉장히 이슈 되잖아요. 그럼 군대 문화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고학년들이 때리고 뭐 이러는 거.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1인당 GDP도 꽤 높아졌고 뭐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만 웬만하면은 고기는 자기 돈으로 먹는 걸로 제 생각에는 합시다 좀. 네. GDP가 몇 년간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이런 문제,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남의 돈으로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올라갈 거예요. 맞아. 그 얘기야. 투명성이 네, 올라가지 않으면 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왜 지금 몇 년째 음. 소득 몇만 불 그 수준에서 계속 가고 있냐. 좀 더 체감으로 떨어졌다 그러는 이유가 네. 이런 고질적인 부패, 관행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돈 벌 수도 없고. 정치권, 뭐, 재벌, 이런 사람들, 뭐, 공무원들의 비리. 아니, 이런 국회의원 거에 봐요. 뭐 무슨 30만원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분개하는 분들은 다 일단 자기부터. 그렇죠. 네. 수신. 스스로 좀 챙긴 다음에, 네. 스스로 떳떳한 사람만 우리, 국회의원 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자고. 수신하란 얘기예요, 저보고? 아니. 자, 오늘 뉴스 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성순 기자 수고했습니다. 뒤끝이 이상하네. 예. 고기는 자기 돈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네. 뭐 아까 얘기가 좀 이상하게 끝났어요. 왜? 그러니까요. 너나 잘해라로 들렸어요. 네. 아니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뭐 재벌들을 의사들도 많이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시죠. 이제 예. 그 욕하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우리 의사들도 좀 이 사회 투명성 제고에 좀 앞장서자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서상으로 문제를 지적한 사람한테 네, 너나 잘해라. 김변희 이렇게 막 국회의원 들렸어요. 욕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네. 제가 김변을 디스하는 것처럼 네. 들렸다. 아니 뭐 이런- 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저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네. 예. 전혀 뭐 김변을 네. 디스한 게 아니고요. 네, 저 의사들 디스 분위기를 가자고요. 그러면은 의사 여러분 저 웬만하면은 투명하게 삽시다. 뭐 이런 뜻으로 네. 저는 한 얘기였습니다. 네. 언더스투드 네 이해했습니다. 전 방송을 듣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예, 깜짝 자, 출연 우리 송수연 PD. 네. 송수연 기자가 이슈 내망현 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이슈 내망현 오늘 신임 복지부 장관 내정자 정진엽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진엽 내정자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예요? 지금 현재는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정형외과 교수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장도 지냈죠. 분당 서울대 병원장을 2008년부터 3년임 했습니다. 네. 13년까지 하신 걸로. 그게 참 신기한 게 본원은 그 서울대병원 그 해화동에 있는 본원은 병원장 임기가 3년인데 네. 분당 병원장은 2년이더라고요. 2년, 네. 그래서 2년짜리 임기를 3번을 지내시고 지금은 뭐 전 병원장이시고 그리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이제 최고참으로 뭐 55년생이시니까 네. 거기다 이제 병원장도 사면님 하시고 그래서 병원 내에서는 뭐 거의 이제 대빵 그렇죠. 이제 일 최고 노시고 원로 네. 쭉 이제 편하게 이제 계시다가 좀 안식년 이런 분위기로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일 바쁜 가장 지금 정형외과 의사시죠. 정형외과. 그렇죠. 네. 정형외과. 지금 저 성상철 교수도 정형외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직계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님도 정형외과 의사시고. 직계라는 게 누구 그거 그러니까 거의 같이 뭐 서울대 서울대 졸업이고 정형외과 서울대 네. 정형외과. 근데 지금 누가 이 선배인 거예요? 성상철 이사장이 선배죠. 선배시죠. 네. 예. 성상철 이사장님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아 그럼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진엽 네. 장관 내정자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잘못 쓰신 것 있어요. 같아요. 줄 잘못 쓰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그 정형외과 중에서는 소아 정형외과를 전공하셔서 뇌성마비 환자 뭐 이런 분들 많이 본 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뭐 다른 뭐 특이한 소개할 내용은 없나요? 어떤 분이신지? 네, 뭐 이렇게 생년월일 이런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55년생이시고요. 서울의대 73학번인데 의대가
빠른 5신가 봐요. 5년생인데 3월 10일. 3월 10일생입니다. 그럼 빠른은 아니지 않나요? 원래 55년생이면 74학번이 정상인데 조금 학교를 일찍 가셨네요. 네. 임성우정도 73학번인데? 그분도 빠른인가 보죠, 그러면. 그런가요? 네. 의사분들이 머리가 다 좋으셔가지고 학교를 일찍 들어가셨나 봐요. 네, 아무튼 네. 그 73학번이면 의대가 6년제니까 네. 79년도에 졸업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뭐 유급이나 이런 거 없이 쭉 갔다면. 잠깐만요. 정상이라기보다는 가장 보통이죠, 보통. 아니 보통도 아니고 아, 그냥 그래요? 가장 흔한. 네, 혹시 7년 다니셨나요? 뭐 하여튼 가장 흔한. 네. 네, 근데 정진영 그러니까 6년 만에 마치지 않은 사람이 다 비정상으로 네, 들리는 죄송합니다. 그런 비하 발언은 흔히 6년에 졸업을 하잖아요. 네. 6년 만에. 근데 6년보다 긴 시간이 걸려서 졸업하신 분이 박세훈 몇 년 만에 했어요?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데 네. 그런 분의 비율이 뭐 20몇 %, 30몇 %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아, 그 정도는 굉장히 많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6년 만에 졸업한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표현 좀 위험합니다. 6년 이 발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지는 몰랐는데. 초등학교를 7년, 8년 만에 졸업할 수 뭐,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건 아니다. 이런 그건 뜻인 비정상이에요. 거죠. 그건 예, 비정상이고. 예, 예. 예. 그래요. 근데 왜 7년 만에 졸업하셨어요, 네, 그분은? 뭐 이렇게 유급이나 이런 유급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이게? 근데 되게 7년 만에 졸업한 거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약간 있습니다. 오, 2년. 옛날에? 2년. 예. 예,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이 좀 있는 건데 그 7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면 그 당시에는 유신 헌법 이런 거에서 유신 반대 투쟁이나 이런 거 시위를 많이 했었잖아요, 대학생이. 네, 네. 그래서 이 정진엽 교수도 1975년에 그 위수령이라고 대학 캠퍼스 내에 군인들이 당시엔 상주하는 게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걸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를 했는데 당시 정진혁 교수가 학년 대표여서 주동자로 지목돼서 무기 정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무기 뒤에 정학? 네. 네. 1년 뒤에 1년을 쉬고 다시 복학을 해서 아. 7년 만에 학교를 졸업한 거죠. 일종의 민주화 운동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위수령. 야,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요. 75년이겠군요. 그러니까 네, 본과 1학년 때 네, 일이니까요. 본과 1학년 때요. 75년. 자, 우리가 뭐 유신헌법이 74년이죠? 발효된 게? 4년입니다. 그죠? 74년이죠. 그러니까 유신이 10월 유신이라고 74년 10월이고 75년 봄에 아마 시위가 있었던 거. 제일 시위 많을 때군요. 네, 4월에 바로 네, 위수령 내리고 대학 캠퍼스에 무장 군인들이 상주해서 지키고 있고 하던 그 네. 시기에 이제 그 군인들 대학 캠퍼스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시위를 아마 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되게 아이러니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내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전과도 아니고 무기정학 같은 거는 기록에 잘 안 남잖아요. 참 그거는 뭐 이걸 인연이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는 참 인연이죠. 오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저기 박 대통령님하고 저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어요? 저도 그 70년대를 살았으니까. 네. 네. 아버님이 대통령 하실 때 예, 70년대 예, 살았으니까 인연이죠. 저는 없네요. 그러니까 70년대 그런 안 식으로 살았어요. 인연을 확대를 해나가면 조건부 저는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과해야 되나요? 네. 사과해. 아까 나는 그래서 되게 인연이라 그래가지고 가령 연배가 비슷하다면 미팅을 했다든지. 아이고 이런.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아니 뭐 직접적인 네. 인연도 좀 있죠.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가 네. 그렇죠.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서창석 교수거든요. 근데 이 서창석 교수가 정진엽 교수 분당 서울대병원 병원장을 할 때 기조실장을 하면서 기조실장 손발을 하셨죠. 네. 많이 맞추고 그거가 뭔 박근혜 네. 대통령하고 인연이냐. 그래서 아무래도 서창석 교수가 정진엽 교수를 추천을 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도 있죠. 추정. 네, 추정. 추정. 요건 뭐 거의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럴 것이다. 접점은 그걸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네. 하마평으로 거론됐던 인물들이랑은 자, 완전 문영표 다른. 장관도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었죠. 그때. 네. 예. 깜짝 인사였죠. 이번에 이 정진엽 장관 내정자도 깜짝 인사죠. 근데 그 정 원장님을 제가
2013년으로 아마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병원장을 3년 연임하시고 뭐 이제 뭐 빚 다 갚고 이제 뭐 이럴 때 분위기 좋을 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인상이 지금 아직 남아 있는데 인상 굉장히 좋으세요. 뭐 사진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이제 웃는 상이시고 굉장히 이제 뭐 호탕하신 뭐 이런 분인데 그때도 이제 일개 기자가 물론 가서 만났는데도 굉장히 잘 해주시고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얼굴 표정도. 근데 최근에 그날 4일날 발표되고 나서 이제 소감 발표하시느라고 나오셨잖아요. 네. 나와서 사진 이제 찍히시고 3마디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그 표정을 딱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긴장하신 표정으로 그렇겠죠. 나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저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표정이 완전 굳으셨더라고요. 전 한 번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김변은 이렇게 사석에서 본 적 있으세요? 사석보다는 그냥 업무 차원에서. 차원에서 또는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뵌 적이 있죠. 어떤 이미지를 글쎄요, 기억하세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뵈가지고 뭐 아, 특별히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그 좀 주변 사람들의 좀 뭐 평판이랄 그럴까요? 평판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어떤 분이라고들 얘기를 하나요? 뭐 젠틀하다고 그렇죠.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 굉장히 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게 많더라고요. 젠틀하다. 젠틀하다, 네. 나이스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사근사근하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사근. 네. 그런 표현. 사근사근한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는 데서 3연속 그 연임을 하셨다는 데에서 봤을 땐 네.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엄청 많이 뭐 키우셨어요. 그때. 그리고 자기 절제 뭐 그 적을 안 만드시는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긍정이 된 그때 거죠.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의 모토가 이제 혁신이었죠. 혁신. 네, 혁신 IT 뭐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혁신 IT 무슨 환자 경험 저희가 맨날 이제 강조드리는 환자 경험 이런 네네. 거 일찌감치 강조하시면서 이제 병원을 굉장히 크게 키우셨죠. 그때. 그 사실 네. 전 세계 그러니까 외국 손님들이 한국의 병원 투어를 요새 많이 오시는데 제일 인기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분당 서울대병원이라고 분당 서울대, 예. 하더라고요. 예. 가장 IT가 발전한 병원이고 병원 시스템이 수출도 뭐 예, 사우디인가요? 하죠. 예. 네, 그렇죠. IT 많이 수출도 했고. 하시고 물론 뭐 그 계약은 정 원장님 물러나신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 인프라를 네, 닦은 거는 다 아시죠. 이제 정진영 네. 원장이 하신 걸로들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IT 때문에 원격의료. 그렇죠. 그래서 말씀 이제 나오시죠. 요게 이제 네. 또 의료계 쪽에서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 그렇죠. 의료계 일부하고 뭐 네.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도 근데 이제 원격 의료하고 IT를 하고는 너무 직접적으로 또 하시는 완전히 거는, 네. 또 이게 이 병원 등치시킬 수 있는 건 전산화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의료 산업 발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던데 뭐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워낙 관심사가 그 분야. 근데 이분 그때 이제 제가 요거 발탁되고 나서 제가 그때 방금 말씀드린 인터뷰했었던 기사를 다시 한번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인터뷰를 했던 취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병원계가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인데 어떻게 좀 돌파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장들 릴레이 인터뷰할 때 저희가 이제 가서 만나뵌 건데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시면서 2013년도였었는데 뭐 그 전년도에 뭐 CT MRI 수가 낮추고 뭐 이런 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이런 거 하는데 정부에서 돈도 없이 이런 거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반정부적 발언을 많이 하셨었군요. 그때는. 네. 아니 그때는 반정부적이라보다는 이제 병원장 입장에서 네, 이제 네, 그런 네. 말씀을 하셨다. 뭐 이런. 네. 아니 정부를 그랬어요. 비판할 건 네. 많이 해야죠. 네. 그럼요. 근데 이게 의료 민영화 원격 의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 아니냐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 헬스 커넥트 서울대병원에서 했던 그 사회사. 네, 네. 이 헬스 커넥트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 청문회 때 아마 그 얘기가 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나오겠죠. 뭐 네. 세민연 쪽에서는 뭐 보건의료 노조 쪽이랑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이게 발목 잡기 그-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여야에서 이제 공식 브리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 뭐 입장 코멘트, 예.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표출하는 뭐 의료 분야 전문가로서 내정자의 역할을 기대한다. 뭐 이런 뭐 식의 이제 새누리당이야 뭐 네, 대통령이 뭐 당연히 했는데 그렇겠죠. 했는데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멘트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나요? 뭐 메르스 사태는 장관 한 사람 교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 나왔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 경험이라고는 분당 서울대 병원장 경력뿐인 이 정 내정자가 과연 보건복지와 관련된 이런 복잡한 현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렇게. 그건 좀 내세웠죠. 뭐 지금 행정 경험 없는 사람은 뭐 다 뭐, 안 되게 그러면 좀 문영표 장관도 행정 경험은 올드한 비평이네요. 올드한 비평.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뭐 네, 비평을 네. 내다 보니까. 김용희 의원실에서 그렇죠. 뭐라고 하던가요? 김용희 의원실까지는 저희가 못 봤는데 너무 이거 좀 아니 근데 바빠르지 못한 거 저희 아니에요? 그 국회 출입 기자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죠. 의료 전문지가. 사과하세요. 아니, 분위기가 김춘진 위원장은 뭐라 그랬어요? 네. 한상진 아니, 의원은 그것도 뭐라고 파악이 안 됐어요? 하던가요? 아니. 뭐 이게 기자가 뭐 하는 뭐 거야? 하는 아니 거지? 그 의원명을 국회 출입 기자 오라 그래. 국회 출입 기자. 의원명을 저희가 이제 실명으로 낼 수는 없지만 네. 저희 전화 다 돌렸죠. 그래서 멘트를 받긴 왜 받았는데 의원명을 실명을 못했는지 왜냐면 이 의원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게 지금 이제 국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네, 9월 4일부터 이제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럽게 복지부 인사가 지금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 돌린 이 국회의원들 이 관계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다 국감 준비하고 있는데 요 벼랑간 지금 국감하고 인사청문회 같이 준비하게 생겼다. 정지점 내용자가 도대체 누구냐. 정보도 없고 지금 미치겠다. 그리고 한 관계자는 똥 밟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거 지금 뭔 뜻이죠? 똥 밟았다는 게? 일이 네. 많아졌다는 오자진 뜻이죠? 입장에서는 준비할 네. 게 많아졌으니까 지금 그렇게 갑자기 인사청문회 준비를 국감 해야 준비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까지 아니 더블돼가지고 근데 야당이 보건복지부 너무 정보력이 장관 뭐 야당이 정보력이 교체 얘기가 최근의 일도 아니고. 아니요. 근데 네. 최근의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유임 몇 가능성 번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함정에 걸렸. 유임될 거란 얘기가 사실은 파다했고 복지부 내부에서도 유임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되더라도 9월 이후에 9월 이후일 공식 거다. 종식 이후일 거다. 요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그럼요. 돼버릴 수도 그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뭐 복수 차관제도 싹 이제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그 복수 차관제 말 나왔으니까 복지부하고 보건부 나누는 거. 것도 그렇고. 네. 그건 별건 아니에요? 별건이긴 한데 이 건 때문에 이제 장관 교체하고 나서 그 건은 이제 좀 묻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 행정적으로는 만약에 보건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지면 원래 있던 장관은 둘 중에 하나의 장관으로 가고 이쪽 새로운 부처의 장관 하나 더 뽑고 뭐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문영표 장관님 전 지금 현이죠. 현. 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복지 쪽이죠. 정 내정자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쯤에 발표해가지고 음. 보건부하고 복지부로 나눠. 그러면서 복지부는 문영표 장관이 계속하고 예, 예. 보건부는 정진엽 장관이 하고 이렇게 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괜찮다. 보건이랑 복지를 나누려는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이 그렇죠. 인사를 했을까요? 의사 나눌 출신 생각이 인사를 없으니까 하셨겠죠? 네. 지금 이렇게 인사를 네. 의사 그렇게 출신으로 보더라고요. 했겠죠. 네. 네. 그 나눌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렇죠. 사인을 보낸 거 아마도. 아니냐, 뭐 네. 이런 또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 박근혜 정부의 그 인사가 굉장히 보면은 허를 찌르거나 아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수이기 때문에 그건도-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는 겁니다. 전 고수의 한수라고 보는 거죠. 청문회에서 뭐 문제될 만한 게 그 아까 원격 의료나 뭐 의료 영리화, 뭐 산업화 이런 거 빼고 다른 거는 뭐 걸릴 게 있나요 혹시?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학 없는 교수고 거 아니냐. 의사는 네. 뭐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셨고. 군대도 갔다 오셨고 리베이트나 뭐 이런 거 뭐 말고는 그리고 뭐 별로 걸릴 게 없잖아요. 분당서울대병원이라는 게 사실은 뭐 서울대 병원이니까 준 공무원 뭐 이런 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병원장을 3번이나 연임하실 정도면 이미 뭐 자료들이 좀 이미- 있겠군요. 이미 약간의 뭐, 검증 정도는. 그래서 무난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제가 전 원장을 잘 아는 분한테 이분 취미는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골프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골프 치는 거가 뭐 흠은 아니잖아요. 시기를 잘 맞춰서 치셔야죠. 뭐 다 데리고 나가서 골프 치겠다 이러시면 안 되죠. 네. 수사받는 뭐- 중에 뭐 이런 뭐 큰 사고 난 날 골프 치거나 그렇죠.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골프 치는 거 자체를 뭐라 그러진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좀 재밌는 뒷얘기 같은 건 없나요? 의료계에서 뒷얘기. 이 서울대병원하고 전 얽힌 원장하고 뭐 좀 친한 분들은 누가 있어요? 아까 잠깐 임수음 의장하고 동기라고요? 네, 입학 동기. 입학 동기. 네, 네. 어차피 졸업을 약간 늦게 1년 그러니까 늦게 임수음 했으니까요. 의장은
그 엄혹한 유신 시절에 시위를 안 했군요. 그러니까 아. 정학을 안 받은 참여는 거죠. 했는데 그때 정학을 당했던 사람은 대표랑 부대표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참여는 뽑아서. 하셨답니까, 확실히? 네, 참여했냐고 꼬치꼬치 따져붙진 않았지만 뭐, 이거 잘, 발로 안 뛰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 전화로만 뛰어가지고 네. 예. 그 저희가 기록을 막 열심히 어렵게 뒤져봤더니 그때 75년도 4월 달에 그 무기정학을 받은 서울의대 본과 1학년 학생이 4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진엽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있더라고요. 1학년. 네, 1학년. 의학과 1학년. 2, 3, 4학년은 없고 의학과 1학년만 1학년만 4명. 1학년만 4명이 무기정학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무기정학으로 1년 그 늦었지만 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더 이익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병역에 면제되셨어요? 아니, 그럴 리가요. 갔다 오신 걸로. 잘못 아신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무기정학을 그분은 징역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징역하면 안 가죠. 네. 그때는 뭐 한 6개월만 갔다 와도 군대가 면제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징역을 갔다 오신 건 아니고 그냥 무기정학. 네. 곽 기자는 뭐 정학 당해봤나요? 정학이요? 네. 저는 정학은 퇴학이나? 그런 건 안 당했고 음. 학사경고 정도. 아. 그 정도야 뭐 학사경고야, 뭐. 다들 한 번씩 뭐. 학사는 건 뭐 거니까요. 저도. 네. 송 기자도 학고는 안 맞아봤네요. 네. 아, 우리 공부 열심히 했네요. 네. 학고 직전까지. 김변도 까야지. 뭐 정학이나 뭐. 이런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게 네.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역대 장관 중에서 대학 때 고등학교 때도 아니고 대학 때 무기정학을 받은 장관님이 또 계셨을까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왜 유시민 장관도 있죠, 많죠, 사실은. 김근태 장관도 네. 아니 무기정학 징역을 시켰고. 갔다 오신 분은 오히려 있다니까요. 정학을 당하는 무기정학.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거죠. 네. 애매한 수준으로. 네. 근데 이게 의사 출신 장관이 17년 만에 17년 내정된 만이죠. 거여서 네. 이제 네. 의료계에서는 밖에서 흔히 보기엔 되게 반길 것 같은 네. 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지만도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않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장관에 임명돼서 들어가면 전직 의사가 돼서 네. 네, 전직 의사가 돼서 그냥 의사의 목소리만은 대변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별로 오히려 달라질 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럼요. 그러면 이제 중대한 보건 쪽에 심평원, 공단 다 지금 다 이제 네. 의사 출신인데 뭐 특별히 그렇죠.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쪽을 특별히 편들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응? 장관이 저는 들 수도 없죠. 네, 특별히 의사들이 부당하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만 해달라 이런 정도의 느낌이 네, 그 있어요. 기대는 네. 있습니다.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가 좀 깊기 있으시니까.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논의 구조는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너무 황당무계한 의사들을 좀 뭐 깐다 그럴까요? 뭐 이런 좀 그런 거는 좀 안 하지 않겠냐. 그런 것만 좀 안 해줘도 다행이겠다 정도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네. 장관이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그러게요. 얼마나 큰 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뭐 그래도 환영 뭐 성명이나 이런 게 나오나요? 어때요? 안 나오나? 아직 그 내정이니까요. 아마 네. 임명되고 나면 취임하면 네, 정식으로 나올 것 임명되면 같습니다. 네. 분위기는 뭐 의료계 내에서는 약간 조심스럽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반대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 아예. 걸로 지금 정리 좀 되고 있는. 그 잠깐 말씀 아까 나왔지만 진짜 장관 내정자 그리고 네. 공단 이사장, 심평원장이 다 의사 출신이고 출신입니다. 뭐 심평원이 생긴 게 2000년이니까 뭐 최초 지난 15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처음 있는 일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의사 출신 장관 아까 17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90년대에 장관 되셨던 분들이 다 뭐 열을 뭐 한 달 이렇게 하고 다 뭐 투기 이런 걸로 낙마하셨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두 분 빼면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뭐 20몇 년 만에 지금 그 전에 무슨 보건부였을 때 보사부였을 네. 때 뭐 그때 이제 뭐 장관 정말 의사 오래간만에 출신으로, 의사 출신 장관이 나온 거죠. 예. 진짜 오래간만이죠. 예. 분당 서울대병원의 교수 한 분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그 이제 지명 발표된 그날 그분이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이 정진엽 교수하고 같이 탔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아무 대면대면하게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뭔가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정 내정자 표정에서 네.
뭔가 이제 말을 걸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뭐 그런- 긴장을 뭐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 교수님이 평소에 비해서 그날 왠지 다르셨을 것 조금 같아. 좀 네. 텐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긴장된 딱딱한 분위기여서 왠지 말을 못 붙였던 것 같다. 뭐 이런 당연하지 얘기를 않겠어요? 하죠. 당연하지 네. 않겠어요. 네. 당연한 뭐 이렇게 거지 뭐. 장관 내정자 발표 나기 한 2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긴장되겠죠.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청문회도 해야 되고 이제 공적인 인물이 진짜로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아, 때문에 모든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잘 하시기를, 예.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기대해 봐야죠. 네, 뭐. 뭐, 네. 이미 복지부 인사팀에서 붙어가지고 음. 케어를 지금 하고 계신 그 걸로. 약사회나 뭐 한의사협회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거다 이런 뭐 소문도 있던데. 대놓고 표현은 못해도 네. 다 의사가 독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뉘앙스 있죠. 분위기는 풍기고 있죠. 좀 더 들어가면 의사 중에서도 서울대 출신들이 다 해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정작 의료계에서는 떨떠름하고 오히려 뭐 달라지겠냐 내지는 심지어 역차별 받을 거다. 걱정하죠. 이런 걱정까지 하는데 또 다른 또 직종에서는 또 의사들이 다 해먹고 우리가 오히려 피해보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이게 좀 이렇게 네, 시대가 어느 네, 시대인데 시대가 이제 공명정대하게 하시고 정책적으로 장관 한 하는 거죠. 명이 뭐 이 네. 면허를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확확 바뀌고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자 어쨌든 뭐 의사 출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보건의료 분야에 뭐 복지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 큰 그리고 부서의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정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지금 긴장이 되시는 게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지금 온 국민의 눈이 복지부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의사 출신으로 신임 장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향후의 그 정책 추진이나 뭐 이런 거에 더 지금 아마 저기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긴장이 되시고 더 책임감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러면 우리 뭐 장관 음. 청문회나 관련 소식들은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뭐였죠? 이거? 이슈 내망현? 네. 이슈 내망현 코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8월 7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